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슈퍼셀에 계신 김우현님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공개적인 강의 자료를 유튜브에 올리기는 좀 힘들고 Q&A 정도는 유튜브에 올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강연 도중에 Q&A 시간만 이제 카메라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규면이라고 하고요. 지금 슈퍼셀에서 VFX 2D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획서 없이 개발하면 히스토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강연 시간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대화는 슬랙으로 하기는 해요. 중요한 대화는 슬랙에 다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막 포맷을 맞춰서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자유롭게 슬랙에서 대화를 하고, 트렐로에도 기록이 남기는 한데 제가 아는 페이지에서는 제가 개발 완료를 한 컨텐츠는 다 삭제를 해요. 그래서 뭐 히스토리가 딱히 남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히스토리 관리를 하지는 않고, 히스토리 관리를 네,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약간 뭐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히스토리 관리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질문의 맥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공중전투가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암묵적인 이유로 공중전투가 기획적인 이유로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프로그래머가 주석을 제거를 하니까 바로 공중전투가 돼버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던 문제가 아니라 기획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돼서 게임 개발에 있어서 히스토리 관리가 꽤나 중요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거는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다.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히스토리 문제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뭘 개발하고 있는지 모름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잖아요.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래서 뭘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뭘 개발하고 있으면 가서 보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밥 먹을 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평소에 뭘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야,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야, 그거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뭐 그렇게 기획자들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이 20몇 명밖에 안 돼서 전체 회의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의자만 돌리면 전체 회의예요. 한 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전달이 안 돼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거나 뭐 히스토리를 따로 체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방청객에 계신 분들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그 관련된 건데 그럼 QA는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업데이트 하든가 하면 사이드 이펙트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QA 하려면 어쨌거나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걸 검증을 하고 이렇게 맞는지 보잖아요. QA 담당자가 있기는 한데요. QA 담당자도 이제 저희 팀의 일원이거든요. 브롤스타즈 예로 들면은 그 친구도 게임 디자인을 많이 해요. 굉장히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 사람이 다 팔로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긴 해요. 네, 어디 명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딱히 드릴 말씀 없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QA의 리드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QA 담당하는 그 친구가 있고 이제 아웃소싱하는 이런 QA 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걔가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히스토리 추적 뭐 이런 매니징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팀에서 하는 거죠. 팀에서 소속된 QA가. 다음 질문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내 기준으로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기획자의 직무 분리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이것도 강연 중에 하셨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획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스템 기획자, 콘텐츠 기획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는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아티스트도 게임 디자인에 관심 많으면은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거에 되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마케팅에 관심 있으면은 마케팅 이런 뭐 플랜 같은 거에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하겠다면은 안 말려요. 네, 관심이 있다면 뭐 대신 잘해야죠. 잘해야 되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별로. 저는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아트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완전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거 개발하는 거에 뭐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은 다 같이 하는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하면 테이블 관리는 누가 하나요? 테이블이요? 네, 그냥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누가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캐릭터의 능력치라든지 네. 상점의 어떤 물건의 가격을 측정한다든지 네. 뭐 그런 한국의 보편적인 기획자들이 하는 네. 롤. 그거는 캐릭터 밸런싱 이런 거는 이제 그거를 주로 하는 친구가 있고 그거를 같이 하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명이서 이렇게 하고 의견은 이제 주변에서 막 주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모네타이징 그러니까 돈 버는 그런 것들 돈 가격 뭐 제품 구성 이런 거는 그것도 팀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정해진 롤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팀에서는 팀 리드가 하기도 하고 제가 있는 다른 팀에서는 그냥 그분이 되게 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케팅 쪽이었는데 모네타이징을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뭔가 외부 정책 구글이랑 애플 쪽 관리도 하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돈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타이틀 있진 않아요. 네. 질문 한번 또 주실 분? 아까 슈퍼셀에서는 기획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있긴 있어요. 한 3명 있어요. 미주권이나 이런 유럽권 대부분의 서양권 회사들이 그런 추세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소프트 이런 데는 거기는 하나 타이틀 만들 때 하나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스튜디오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참여 인원만 막 1000명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는 기획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는 기획자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시스템별로도 기획자 리드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좀 극단적인 그 반대편의 극단적인 예인 거고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반대쪽이 극단적인 예인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있겠죠. 그런 뭐 다양한 것들이. 근데 소규모 회사들에서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는 좀 전문 기획자의 롤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다 크리에이티브 머시고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래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고 다 같이 개발을 게임 디자인하는 추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강의하실 때 뭐 C1 그 B2 말씀하신 게 그 언어 레벨 그거 말씀하신 네네네. 근데 그러면 기획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비교적 많이 하는 직군이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 능력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네. 더 훨씬 좋아야 되는 게 이렇게 맞는 거죠. 다른 직군에 비해서 영어 능력이 그래도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확실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어를 정확하게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외국 나와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러시아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가 악센트가 되게 심하거든요. 되게 심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왜냐면 걔는 영어 잘하면 안 되잖아요. 걔는 그 반대쪽인데.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걔네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잘해요. 그러니까 안 틀린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의사소통이 되게 잘 돼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뭐 인도 애들 영어 잘 하지만은 그래도 악센트도 심하고 인도식 영어는 좀 틀렸다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 정통 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그거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감으로 얘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확하게 하시는 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 출신들은 또 더 그런 게 더 많은데 왜냐면 우리는 막 영어 못하면 막 영어 발음이 저런데 영어를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영어를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지 영어를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 하고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외국인 기획자를 구인할 때 어떤 역량을 원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포트폴리오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말 제가 되게 답변드리기 되게 애매한데 저도 뭐 기획자를 제가 뽑는 위치는 아니니까 저희 회사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저희 회사에서 좀 기획을 주로 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냥 게임 디자인을 잘해서 그걸 가져온 친구들보다 다른 스킬을 통해서 이 디자인적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러면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가 이런 시장에서 게임 이런 식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이런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좀 해서 게임을 구현을 해서 야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이 돼서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디자인 능력 자체만으로는 뽑히는 경우는 저는 사실 잘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잖아요. 플레이 보이기 전까지는 글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기획 문서 이런 거 받으면은 어떻게 다 읽고 상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볼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좀 와닿는 조언 뭐 이런 것들, 그런 인사이트를 더 보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예.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들. 근데 포폴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우연님이 취업하실 때는 네. UI라든지 이펙트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혹시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끝나고 한번 네. 네. 해주시는 걸로. 네. 네. 이렇게 하고. 해외에서 네. 기획자로 취업을 하고자 하려면 네. 단순히 기획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디자인 능력뿐만 아니라 네. 프로그래밍 또는 그래픽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예. 가능한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갔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는 애들. 그리고 거기는 기획 문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획 문서를 작성하고 말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뽑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뽑히는 경우는 없고, 항상 뭔가 실물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 게임 아이디를 구현해 본다든가.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더 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중에 둘 중에 하나요? 게임 디자인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네. 플러스 실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당연히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기술이 있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게임 디자인의 그 순수한 게임 디자인은 사실 저는 좀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 플러스 알파적인 기술이 있는 쪽이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해외 쪽 연봉 테이블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7만 불에서 한 뭐 10만 불 사이가 이제 시니어들이 받는 거고, 이제 핀란드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사실 핀란드는 그 연봉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봉이 국세청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10만 유로 넘는 사람들, 1억 넘는 사람들은 이름 치면은 다 나와요. 이름이랑 나이랑 얼마 버는지, 세금 얼마 내는지, 이게 근로소득이 얼마고 이제 불로소득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 숨길 필요는 없는데, 네. 좀 뭐 민감한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국내는 이번에 네. 이제 크래프톤이랑 넥슨 네네네.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빵 뻥튀기를 해버려 가지고 네. 주니어가 그 상한선이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받는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오래 하게 되면 얼마까지를 받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해외에서? 예, 저도 네. 많이 궁금하게. 그렇죠. 다들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좀 좋은 회사들, 뭐 라이엇도 그렇고 블리자드는 안 그렇다고 들었는데 유비도 안 그렇고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한국은 계약 연봉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걔네는 TC라고 토탈 컴펜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1년에 받는 모든 거의 총합이 얼마냐.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본봉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은 보너스랑 주식 받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본봉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봉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좀 여기도 스펙트럼이 되게 커요. 적게 받는 사람들은 뭐 이거는 편집해 주실 거죠? 삐 처리하시면 이거는 적게 받는 분들은 한 1년에 그렇게 받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물론 CEO 빼고 뭐 좀 리드급 이런 사람들은 한 이렇게씩 받고, 네, 그렇게 받아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애플 옛날에 다녀오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시니어급 되면은 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네,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세금이랑 생활비랑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물론 나가는 돈이 많긴 한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도 별로 많이 주지는 않아요. 사이?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 저희는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거고 좀 특수한 경우인 거고 보통은 뭐 네,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잘 없죠. 네. 핀란드에선 인센티브 세금을 보통 얼마 정도 떼나요? 한국에서는 한 네. 4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핀란드는 그 인센티브라고 따로 떼는 건 없고 그 총 수입에서 그냥 이렇게 제하거든요. 그래서 한 2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45%쯤 내고 막 10억씩 되는 사람들은 10억 한 5억만 돼도 이제 한 60% 가까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연금,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5% 정도 더 빠지죠. 그러니까 한 50에서 65% 거의 다 네, 털립니다. 근데 질문이 기획 회의를 할 때 이론이 더 잘 먹히느냐, 본인 경험 사례를 들여서 하는 게 잘 먹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저희 회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고 항상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렇다. 우리가 이런 걸 집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진짜 회의하면은 이제 뭐 영어로 하긴 하지만은 뭐 한국말로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진짜 너 어디 그런 같은 소리 이런 식으로 영어로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누가 얘기했으니까 막 참고 막 이런 거는 없고 네 되게 오픈돼 있고 저희는 무조건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데이터 드리븐이고 이론 뭐 옛날에 어쨌든 옛날에 무슨 게임을 만들었든 지금 만든 게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분을 초빙한 이유가 뭐냐면 인디크래프트에서 이렇게 매칭을 했었는데 지표에 대해서 기획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존이라는 인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멘토로 해서 저희 게임의 지표를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하다가 UI 디자이너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밝게 알고 계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모셔왔거든요. 그 지표에 대한 얘기도 네.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표에 대한 거를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만약에 네. 지표를 받아봤어요. DAU든 리텐션이든 네, 네, 뭐 네, 네. 아니면 뭐 매출이든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네. 지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궁금한데요. 뭐 근데 그건 되게 명확하죠. 뭐 지표가 안 좋으면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네 지표 안 좋으면 좋게 만드는 거고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궁금했던 네. 것들이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캐릭터의 스킨을 만드는데 네네네. 이 판매량을 가지고 네. 이 색깔이 잘 먹히겠다라고 아, 해서 이제 만들었던 케이스를 저번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네, 것들이 네, 네.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뭐 상품의 어떤 그 구성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네. 프로세스는 없어요. 저희 회사 네. 특징이 프로세스가 없어요. 되게 체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스킨 디자인도 굉장히 그 기획을 하는데 저희가 뭐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여름 테마 이러면 다 아티스트들끼리 이제 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잘 먹힐 거야 이런 거로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많이 가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체계가 없어가지고 지표 관련된 건데요. 네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지표를 넣기 네. 전에 로그를 싣기 전에 네. 어느 정도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로그를 싣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혹시 슈퍼셀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네. 일단 온라인 게임이니까 네네네. 일단 다 로그를 일단 다 때려 박는다든지 약간 네. 그런 것도 혹시 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로그를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심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저희의 되게 의사 결정하는데 되게 좋은 점이 사람들이 한번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되게 생각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제가 VFX 아티스트로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VFX 만들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야 이펙트 없어도 우리 이펙트 아티스트 없이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버는데 굳이 해야 돼?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브롤 이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보여줬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펙트 커스텀 이펙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커스텀 애니메이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펙트가 없을 때 구매율이 확 떨어지는 게 이제 증명이 됐었거든요. 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펙트 있을 때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막 그러면서 막 꼬장꼬장이 버티고 이런 게 없고 그 뒤로 이제 기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툴도 정말 구린 툴이었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도 많이 하고 한번 팍 바뀌면 되게 이게 빨리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되게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크래시 오브 클랜이랑 크래시 로얄이랑 그 이런 뭐 데이터 우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했는 발표를 했는데 놀랐던 게 그 한 4, 5년 전만 해도 MAU인가 DAU인가 아무튼 그 되게 기본적인 것도 수집이 안 돼 있어서 추정치로 해야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신경 안 썼어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와서 이런 거 인사이트를 주고 우리는 거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 생기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디서 해야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이런 건 없고 항상 그러니까 증명이 되면은 되게 빨리 옳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뭐 온라인 게임이니까 로그를 다 받고 이런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한국 사람들은 수직적인 개발 문화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무조건적으로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한 걸 생각했을 때 그 능동적으로 일한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한번 일을 해봐라. 너가 셀을 구성해서 알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난 그냥 일을 지시받는 게 편한데 왜 나보고 알아서 하지? 뭐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전에 NDC 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슈퍼셀 컬처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슈퍼셀 문화 너무 좋아. 너네도 이거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좋긴 한데 한국 문화를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접점을 찾아야지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니어를 안 뽑아요. 사실 주니어는 이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 일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디렉터급만 뽑으니까 사실 누구의 가이드가 필요하진 않죠. 네. 스스로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기는. 제가 있던 회사 중에 한 군데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막 다 마음대로 하라고 놔줬는데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그런 대표님이 계셨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서 검사는 나한테 다 받아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뭐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가능한 저는 근데 다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비개발부서 개발부서로 나눴지만은 돈 잘 버는 프로젝트랑 돈 못 버는 프로젝트랑도 나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러면 누가 새 게임 만들고 싶어하고 누가 돈 못 벌지 모르는 프로젝트 도전하고 싶어하고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어하겠어요. 근본적인 개발 사고부터 바꿔야 하는 운영적인 저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참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건 제가 유튜브로 나가면 저도 엄청 혼날 것 같은 질문인데요. 뭐죠? 이걸 단어를 어떻게 필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마케팅으로 잘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회사 가지 게임 회사 왜 가냐? 그다음 이제 내가 인사팀을 정말 인사 관리를 HR을 정말 잘해요. 그럼 삼성을 가지 왜 게임 회사에서 HR을 하냐? 라는 그게 이제 암묵적인 뭔가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 과정에서 그 비개발 부서는 인센티브를 덜 받는 게 개발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왜 거기를 가죠? 그러니까 왜 삼성을 가고 왜 제가 그렇게 아니 그분 의견은 뭐죠? 그분은 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케터 분들이 더 날개를 많이 달 수 있고 돈을 많이 받는 곳에 가는 게 보편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이제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네, 네. 이제 인사 관리 쪽으로 이제 내가 하드 캐리하는 그런 회사로 갈 거면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 근데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그렇게 네. 경쟁력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우를 잘해주고 마케팅을 저 회사는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 그럼 이제 마케터로서 가고 싶은 회사가 되는 거고. 네. 네, 뭐 저는 게임 회사라서 게임 개발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뭐 다른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애플, 뭐 구글 이런 데서 온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그게 슈퍼셀이 나는 라고 해서 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잘해주고 프로덕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저는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우를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오는 거고 그럼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양 쪽에서도 엔지니어가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엔지니어가 없으면은 게임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건 이제 불멸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사실 더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해요.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트가 좀 삐꾸가 났다. 네. 이렇게 뭐 누가 누락다. 그럼 출신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업데이트를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버그가 났다. 크래시가 난다. 그럼 이거는 엔지니어가 밤을 새든 뭐 잠을 못 자든 고쳐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크리티컬한 롤을 하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